But if it is forced to defend itself or its allies, we will have no choice but to totally destroy North Korea. Rocket Man is on a suicide mission for himself and for his regime. 대리는 소리로 우리를 놀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우리 보좌관들이 불쌍합니다. 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습니다. 평화는 삶의 소명이자 평화의 메시지를 던진 지속 가능한 평화가 평화적인 방법으로 평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평화와 번영을 평화의 빛을 밝히는 평화의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네. 보셨지만 북한과 미국은 당장 내일이라도 전쟁을 할 것처럼 전쟁을 불사하겠다. 이러한 아주 강경한 입장인데 너무나 다른 결의 지금 말이 문재인 대통령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평화를 강조를 하고 800만 불의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일단 평화를 강조한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처럼 우리가 강경한 어떤 입장을 보인다고 했을 때 돌아오는 어떤 실제로 이득이 무엇일까? 근데 이제 아쉬운 점은 이거죠. 문재인 대통령이 출국하기 직전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6차 핵실험, 그다음에 IRBM 그 발사가 있은 직후에 굉장히 불안했던 그런 안보 위기 속에서 출국을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많은 언론들이 굉장히 압박적으로 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렇게 보도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평화를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었다. 이유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일단 지금 800만 인도 지원까지 합쳐서 말씀을 드리면 안에서 참여정부 시절에 왜 자주파 동맹파 해서 이 분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다시 지금 생겨나고 있지 않은가. 자, 800만 지원이라는 건 세계 식량 계획하고 그다음에 유니세프가 5월 이전에 이미 전 세계에 영유아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입니다. 근데 5월 이전에 그렇게 이야기한 부분을 왜 굳이 발사하는 것을 알았던 전날에 오후에 갑작스럽게 했을까? 지금 가장 큰 의문이거든요. 그런데 그 후에 봤더니 송영무 국방장관이 표현을 하면서 그건 지금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라고 아예 대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안에서 그 결정이 사실은 반대가 있었다는 것이고 그 반대에도 무릅쓰고 그것을 결정했다면 바로 발사 이후에는 그것을 발표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IRBM 발사 이전에 이걸 언제 발표할 것인가를 보고 있었다가 발사를 아니까 이걸 내일부터는 IRBM 발사되는데 어떻게 지원한다고 하지? 하면서 급하게 할 수밖에 없었다. 즉 당시에 정세현 통일부 장관이나 임동훈 통일부 장관이나 혹은 문정인 특보가 이 안에 대화파 안보실장이라는 데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거든요. 즉 이 매파 그러니까 매파와 비둘기파의 어떤 싸움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일단은 지금 화합적으로 대화를 하는 쪽의 의견을 들어준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일단 급하게 지원을 결정을 하고 또 유엔에서도 평화를 강조할 수밖에 없었지 않았나. 그러니까 지금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일단은 대화파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그런 대화파의 손을 들어주는 거는 좋은데 800만 불 지원 약속하는 것도 좋고 이게 북한에 먹혀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발언들이 북한에게 받아들여져서 핵실험도 더 이상 안 하고 핵도 줄여나가고 이런 게 이어져야 되는데 과연 이게 정말 그렇게 효과를 볼지 그게 좀 의문이 드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 먼저 이종구 실장님 말씀에 좀 첨언을 하면 지금이 인조 시대 때 남한산성도 아니고 최명길 김상현 의원이 매화파 대화파하고 주전파 이런 싸움이 있는 것도 아닌데 정부 내에서 동맹파 자주파 간에 갈등이 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우리나라 국민의식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왜 지금처럼 대북 제재 시기에 인도적 지원을 하냐에 대한 시기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평상시에 건강하고 잘 살지만 노후에 있을 불안 때문에 보험과 연금을 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전쟁 중에도 적성국가끼리도 회담을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향후에 있을 종전을 대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는 제재 국면이지만 아마도 중국이 10월 전인대회에서 시진핑 체제가 집권이 안정화되면 아마 그간 경색됐던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대북 제재에 더 나서서 남북과 북미 대화에 나서라고 압박을 할 것이고 특히 북한이 핵을 고도화한 다음에는 결국은 연말이나 내년 초에는 북미 회담 핵 전략 자산을 가지고 자기 몸집을 협상력을 높인 다음에 북미 대화에 나설 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대화 국면을 준비하기 위해서 90%의 유엔 제재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10%의 대화를 위해서 즉 보험과 연금의 성격으로 북의 유화적인 조치를 제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의 800만 불 대북 지원은 향후에 있을 대화 국면을 준비하기 위한 보험과 연금의 성격이라고 보는 것이 오히려 정확한 정치적 의미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김종범 교수님, 이 800만 달러 대북 지원을 놓고 국내에서도 여러 가지 찬반 논란이 있지만 무엇보다 지금 한미 공조 또 한일 공조와 엇박자를 내면서 이게 어떠한 부작용이 낳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인도적인 그 접근법이 북한으로 하여금 우리를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조금 얕잡아 보게 하는 그런 또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이런 말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이제 만약에 북한에 뭘 주게 되면은 자기네 핵무력에 그 겁을 먹어서 이제 뭐 조공을 바쳤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그러니까 좀 기분은 나쁘죠. 그렇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요번에 한미일 그 정상회담이 있었지 않습니까? 중미 중에 우리가 그 전까지는 혹시나 일본과 미국에 대해서 미국이 우리를 코리아 패싱을 시킨다든가 쉽게 얘기하면 왕따죠. 왕따 된다는 그런 주장도 있었지만은 요번에 한미일 정상회담 보면 그런 게 전혀 없었고 3개국이 이제 북한에 대해서 강력한 제재를 하기로 합의도 했었고 했는데 다만 일본의 그 극우 언론 일부 언론이 자꾸 이제 한미 관계를 이간시킬 만한 그런 보도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오게티지만 우리 정부도 이제 항의를 했고 미국 정부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한미 간에 그렇게 불협화음은 없었다는 걸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우리가 뭐 800만 불 주는 데 대해서는 미국이나 일본 쪽에서 이렇게 노골적인 그런 반감을 표시한 건 없습니다. 제가 아까 그러면 800만 불을 이 시점에 준 거 시점도 조금 부적절하고 액수도 조금 많다는 걸 인정을 합니다. 미국이 100만 불, 프랑스가 49만 불 그런데 800만 불의 액수가 좀 많고 일단은 그걸 인정을 합니다. 두 가지 다 인정하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명박 정부도 그렇고 박근혜 정부도 그렇고 인도적 지원은 정책 상황과 상관없이 준다는 대원칙을 가지고 있었고 이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고 그리고 저는 왜 그러면 애들한테 현금 들어간 건 10,000불도 들어가면 안 되죠. 근데 이거는 백신하고 임산부가 먹는 식량에다가 치료제를 섞어준 겁니다. 이런 거는 북한 체제를 강화시키는 데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김정은 정권과 주민들을 분리시켜가지고 이간질을 시켜서 우리가 북한 김정은 체제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마음을 얻어야 됩니다. 주민들의 마음을 얻어야 이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든가 부하들이 쿠데타를 시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자꾸 그러면 쿠데타 이후에 어떻게 할 겁니까? 뭔가 믿는 구석이 있어야 된다고. 대한민국을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한민국을 믿게 하려고 그러면 뭔가 작지만 뭔가 성의를 표시하고.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이게 인도적 지원이 북한 주민들이 과연 우리 대한민국이 지원한 것이라는 것을 알까요? 세상에 비밀은 하나도 없습니다. WFP에서 줘도 그렇고 유니세프에서 그렇고 반드시 얘기가 되게 돼 있고 우리가 대북 방송이나 전단을 통해서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알게 됩니다. 알게 되기 때문에 또 나중에 우리가 공식적으로 주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최소한의 인도적 지원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다른 얘기를 좀 해보면 이제 북한 핵실험장에서 한 20여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지진이 발생했는데 처음에 저희가 깜짝 놀랐거든요. 또 핵실험을 한 거 아니냐. 근데 결국은 뭐 자연지진, 그 예전에 핵실험에 대한 여파라고 이제 밝혀지긴 했는데, 자, 보면은 이렇게 핵실험 이후에 뭐 한참 지났는데도 좀 이런 게 좀 발생을 하나 보죠. 그만큼 풍계리 지반이 많이 약화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간 벌써 6차례 핵실험이 있었고 특히 지난번 핵실험은 적게는 5.7, 크게는 6.3 정도의 상당히 큰 규모의 지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지진에도 큰 지진이 있으면 여진이 따르듯이 그렇죠. 풍계리 핵실험 그 여파로서 아마 북한이 파놓은 갱도가 무너졌을 수도 있고 아니면 계속된 지반이 약화
약화돼서 그것이 충격을 받아서 새로운 지진이 날 수 있다고 보는데 예. 아무튼 그만큼 풍계리 인근에 사실 이러한 지진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을 뭐 지하수 오염 등이나 환경 문제 예. 그런 것들도 심각한 수준일 거라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예. 김 교수님께 이어서 여쭤볼게요. 이렇게 지반이 약해져서 붕괴가 계속해서 만약에 일어난다면 말씀하셨지만 뭐 방사능 유출이라든지 오염수 지하 오염수 문제라든지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 부분도 저희들이 좀 우려스럽거든요. 네, 지금 제일 우려되는 게 바로 이제 지하수 문제입니다. 공기 중에 나오는 거는 미미하다는 것이 벌써 이제 증명이 됐거든요. 예. 제일 큰 게 이제 거기서 물이 흘러서 길주시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길주시내에서 귀신병이라고 해가지고 어린 머리를 병에 고생한다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 최근 들어서는 평양 시내에 길주 군민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그게 뭐 김정은 경호란 표현을 했겠지만 경호가 아니고 길주 내에서 돌고 있는 그 아주 흉흉한 소문들, 그 방사능과 관련한 그 흉흉한 소문들이 평양에 들어온 걸 막기 위해서 예. 길주 군민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벌써 핵실험을 벌써 6번을 했기 때문에 그 지반이 약화되고 균열이 심해져 가지고 원래는 핵실험을 하게 되면은 초기에는 굉장히 지하수 피해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는 뭐 지하수 피해가 말할 수 없이 커졌기 때문에 현재는 뭐 아마도 통일이 되면 아마 길주에는 사람이 못 살 것 같아요. 네. 그 정도로 저는 상황이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쳐서 말씀을 드리면 네. 안에서 참여정부 시절에 왜 자주파 동맹파 해서 이 분쟁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노무현 그것이 정부 때. 다시 지금 생겨나고 있지 않은가. 자, 800만 지원이라는 건 세계 식량 계획하고 그다음에 유니세프가 5월 이전에 이미 전 세계에 영유아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입니다. 근데 5월 이전에 그렇게 이야기한 부분을 왜 굳이 발사하는 것을 알았던 전날에 예. 오후에 갑작스럽게 했을까? 다 지금 가장 큰 의문이거든요. 그런데 그 후에 봤더니 송영무 국방장관이 표현을 하면서 그건 지금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라고 아예 대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건 무슨 얘기냐면 안에서 그 결정이 사실은 반대가 있었다는 것이고 그 반대에도 무릅쓰고 그것을 결정했다면 바로 발사 이후에는 그것을 발표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IRBM 발사 이전에 이걸 언제 발표할 것인가를 보고 있었다가 발사를 아니까 이걸 내일부터는 IRBM 발사되는데 어떻게 지원한다고 하지? 하면서 예. 급하게 할 수밖에 없었다. 즉 당시에 정세현 통일부 장관이나 있는 것도 아닌데 그 정부 내에서 동맹파 자주파 간에 갈등이 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우리나라 국민 의식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그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왜 지금처럼 대북 제재 시기에 인도적 지원을 하냐에 대한 시기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평상시에 건강하고 잘 살지만 노후에 있을 그 불안 때문에 보험과 연금을 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전쟁 중에도 적성국가끼리도 회담을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향후에 있을 종전을 대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는 제재 국면이지만 아마도 중국이 10월 전인대회에서 시진핑 체제가 집권이 안정화되면 아마 그간 경색됐던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대북 제재에 더 나서서 남북과 북미 대화에 나서라고 압박을 할 것이고 특히 북한이 핵을 고도화한 다음에는 결국은 연말이나 내년 초에는 북미 회담 핵 전략 자산을 가지고 자기 몸집을 협상력을 높인 다음에 북미 대화에 나설 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대화 국면을 준비하기 위해서 90%의 유엔 제재. But if it is forced to defend itself or its allies, we will have no choice but to totally destroy North Korea. Rocket Man is on a suicide mission for himself and for his regime. 대리는 소리로 우리를 놀려고 생각했다면 그렇게 보좌관들이 불쌍합니다. 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습니다. 평화는 삶의 소명이자 평화의 메시지를 던진 지속 가능한 평화가 평화적인 방법으로 평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평화와 번영을 평화의 빛을 밝히는 평화의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정봉주 장관이나 혹은 문정인 특보가 이 안에 대화파, 안보실장이라는 데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거든요. 예. 즉, 이 매파, 그러니까 매파와 비둘기파의 어떤 싸움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일단은 지금 화합적으로 대화를 하는 쪽의 의견을 들어준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일단 급하게 지원을 결정을 하고 또 유엔에서도 평화를 강조할 수밖에 없었지 않았나. 그러니까 지금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일단은 대화파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뭐 그런 대화파의 손을 들어주는 거는 좋은데 800만 불 지원 약속하는 것도 좋고 이게 북한에 먹혀야 되는 거잖아요. 뭐 이런 그 발언들이 북한에게 받아들여져서 뭐 핵실험도 더 이상 안 하고 핵도 뭐 줄여나가고 뭐 이런 게 이어져야 되는데 과연 이게 정말 그렇게 효과를 볼지 그게 좀 의문이 드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 먼저 이종구 실장님 말씀에 좀 첨언을 하면 뭐 지금이 그 인조 시대 때 그 남한산성도 아니고 그 최명길 그 김상현 의원이 매화파 그 대화파하고 주전파 이런 싸움이 네. 보셨지만 북한과 미국은 당장 내일이라도 전쟁을 할 것처럼 전쟁을 불사하겠다. 이러한 아주 강경한 입장인데 너무나 다른 결의 지금 말이 문재인 대통령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평화를 강조를 하고 800만 불의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일단 평화를 강조한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처럼 우리가 강경한 어떤 입장을 보인다고 했을 때 돌아오는 어떤 실제로 이득이 무엇일까? 근데 이제 아쉬운 점은 이거죠. 문재인 대통령이 출국하기 직전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6차 핵실험, 그다음에 IRBM 발사가 있은 직후에 굉장히 불안했던 그런 안보 위기 속에서 출국을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많은 언론들이 굉장히 압박적으로 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렇게 보도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평화를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었다. 이유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일단 지금 800만 인도 지원까지